안녕하세요. 도수치료와 스포츠 재활 총론을 맡고 있는 이재훈입니다. 저는 국가대표 정형외과 실장을 맡고 있고요. 이 내용은 스포츠 재활 이론과 실전이라는 책에서 주로 발췌를 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능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30년 동안 물리치료사로 일을 했고요. 국가대표 정형외과 실장, 봅슬레이 스켈레톤 의무위원, 대한골프운동과학회 회장을 맡고 있고요. 다른 여러 가지 일을 스포츠 물리치료 또는 도수치료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팀 피지오 코리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자면 팀 피지오 코리아는 클리닉, 스포츠, 아티스트 같은 팀의 그런 신체, 정신적 그런 영감을 주기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이제 신체적인 문제점을 개선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저는 올림픽 7회 동부임원을 담당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96년 아틀란타 게임부터 지난번 도쿄 올림픽까지 본부임원으로 참가를 했었습니다. 요코하마 스포츠 센터에서 스포츠 재활 이론과 실전이라는 책을 처음 접하게 됐고요. 그 책의 내용이 저희하고 부합된 부분이 많아서 오늘 번역을 하고 그 책 내용을 기준으로 지금 팀피지오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도수치료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도수치료는 기구나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하는 치료라고 되어 있고요. 한국 기준에서 그런데 미국 도수물리치료사 협회에서는 도수 검사, 치료 기술로 통증을 해결하고 기능과 건강지진, 운동과 환자 교육을 통합하는 물리치료의 전문 분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더 도수치료를 정확하게 정의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제 정형 도수 물리치료 연맹에서 정의한 거는 도수치료는 도수기술과 치료적 운동을 포함한 매우 전문적인 치료 접근 방식이다. 임상치료 기반으로 신경근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한 물리치료 영역이다. 과학적이고 임상적인 증거를 가지고 환자의 생물, 심리, 사회적 체계로 적용하는 치료 방법이다라고 아이폰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물, 심리, 사회적 모델은 사실 동양학적으로는 되게 많이 익숙한 내용이 되겠어요. 유전적인 또는 어떤 정서, 성격, 또 문화와 가족, 직업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상호작용을 통해서 질병을 반영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준에서 질병을 확인하고 체크하고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도수치료는 그 연부조직 기술이 있고 또는 관절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연부조직을 근육을 마사지 한다든가 관절의 움직임을 가동을 통해서 조작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수치료를 한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고요. 도수치료의 역사를 보면 히포크라테스 때부터 본세터, 뭐 카이로프락틱, 뭐 맨넬, 제임스 시리악스, 그 다음에 칼튼본, 스탠리 플레이스, 메이틀랜드 다 물리치료사죠. 이런 사람들, 맥켄지까지 해서 76년에 옆에 사진에 보면 같이 모여서 회의하고 있는 그런 좀 되게 역사적인 사진이 있어서 여기 하나 표현을 해봤고요. 원래 도수치료는 원시시대 때부터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고대에서도 도수치료를 통해서 환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방법으로 사용됐다. 동양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연부조직 투작술에는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만큼 많이 썼다는 얘기예요. 쓰고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소프트 티슈 모빌라이제이션, 커넥티브 티슈 마사지, 마이오페시얼 릴리즈, 뭐 림프, 뭐 펑셔널 모빌라이제이션, ART, 또 스트레인 카운터 스트레인, 롤핑, 머슬 에너지, 스트레칭, 또 글라스톤 같은 걸 이용하는 IASTM, 뭐 셀프 마사지 요즘 많이 하고 있죠. 테니스 공, 뭐 아니면 폼롤러 이런 걸 이용해서 자기 어떤 셀프 자가 근육 근막 이완하는 방법도 많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도수 치료는 치료가 일반적인 치료로 잘 안 될 때는 도수 치료를 하는 것이 호전시키는 데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다. 그럼 도수 치료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먼저 검사와 평가가 필요하죠. 어떤 문제를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근육의 그 가동성은 어떤지, 그리고 근력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측정을 해야 되고요. 연부 조직과 관절을 가동시키고, 그래서 어떻게 운동을 해서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는지를 처방할 수 있게 홈 운동 처방 프로그램을 짜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스트레칭을 적절하게 교육시켜서 집에서도 반복적으로 스트레칭과 운동을 할 수 있게끔 가이드해주는 역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급여 도수치료 실비보험 제도가 점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는데, 거기서는 객관적인 평가와 검사를 원하고 있고요. 그게 없으면 어, 그걸 도수치료에 대한 효과를 입증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절 가동, 통증 평가 척도, 자세 평가, 근력 검사, 이런 이학적 검사 등의 내용들이 지금 상태가 좋아지고 있는지 평가해는 평가 결과로 판단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수 치료에 적절히 포함시키지 않으면 아무래도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총론의 이제 목차를 보게 되면 서론이 있고, 조직에 대한 부하의 개념, 기능 평가와 해석, 그리고 임상적 추론, 재활 계획과 진행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치료사로서는 도수 치료를 하는 또 운동 치료를 하는 그런 치료사로서는 어떤 일관적인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되고, 환자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어야 되고, 또 환자의 상황, 어떻게 다쳤는지, 어떤 종목인지, 무슨 동작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치료 기술로 해결책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소개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문제 부위에 대한 확인, 그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뼈의 문제인지, 근육의 문제인지, 근막의 문제인지, 이런 것들이 왜 왔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신체 밖에서 생기는 힘, 외력이라고 하죠. 그리고 신체 내에서 크로즈 시스템 안쪽에서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내력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외력과 내력 때문에 오는 그 문제점들이 우리 몸에 영향을 준다. 이 조직에 대한 응력은 스트레스가 되겠어요. 그 조직에 대한 스트레스가 파열과 단정 강도보다 높으면 급성 손상이 일어나겠고요. 그런 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 만성 손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스트레스는 압박력이 있을 수 있고, 인장력이 있을 수 있고, 또 전단력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비틀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신체에 문제를 일으킨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스포츠적인 면에서 특히 외적인 자, 날씨, 기후, 뭐 도구나 장비, 또 훈련 방법, 운동량, 이런 것들 외적인 자,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단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거나, 아니면 오래 앉아있는 동작에서 생긴다거나, 운전하는 동작, 이런 것들 다 외적 인자가 되겠죠. 그런 것들이 내적 인자의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각 관절의 문제를, 족부나 무릎이나 고관절이나 허리나 상지, 뭐 이런 자기의 신체 부위에 어떤 힘이, 과도한 힘이 작용이 돼서 뼈와 인대, 건에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개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조직에 대한 부하를 보게 되면 우리가 임상적인 추측을 모아서 임상적 추론하고 목표 설정을 해야 된다 하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엑스레이나 CT, MRI, 초음파, 이런 것들 도움을 받아서 이런 치유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만성적인 변성, 얼라이먼트, 관절 운동,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어야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해결되는데 이해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활훈련의 세 가지 구성 요소는 손상 부위 조직을 치유가 돼야 돼. 힐링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손상의 만성적인 부하, 계속적인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2차적인 기능이 감소, 근력이 떨어졌다거나, 아니면 RM이 다 안 나온다거나,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통증이 생기면 또 긴장이 되고, 그래서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본 원인을 찾아서 예방을 해야 된다. 근본 원인이 해결이 안 된 채로 어떤 약이라든가 주사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증상이 완화됐을 때는 나중에 근본 원인이 또 나타나니까 계속 남아있으니까 또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 원인 해결을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동작, 어떤 이제 뭔 신체의 그런 힘, 근력 그런 것들을 정상화시켜서 다시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원인을 없애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능 평가를 해야 되는데 기능 평가는 얼라이먼트, 정렬이죠. 얼라이먼트가 일단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 그리고 ROM과 가동성을 확인하고 근력 근기능, 그리고 동작을 통한 분석을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얼라이먼트를 얘기하면 얼라이먼트는 그 조직의 부하에 관련되죠. 한쪽이 짧아지면 반대쪽은 늘어나게 되는 그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연부 조직의 영향이 얼라이먼트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로 인해서 관절까지도 문제를 일으킨다. 우리는 얼라이먼트가 잘못된 것을 수정하는 것을 상당히 우선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얼라이먼트는 이제 그 시진과 촉진, 뭐 랜드마크, 어느 부위를 이제 양쪽을 비교한다든가 이런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돼서 관절 얼라이먼트를 보면 외회전이냐 내회전이냐 아니면 굴곡이냐 외회전이냐 이런 것들이 양쪽을 비교하거나 다른 정상인네랑 비교했을 때 그런 얼라이먼트가 변화가 있다든가 이런 거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기본적인 그런 측정 방법 중에 ROM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ROM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근육의 움직임이 잘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죠. 끝까지 이렇게 이완이 되지도 않고 또 수축을 할 때도 끝까지 수축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그런 스트레스가 관절이나 근육에 남아서 그것 때문에 통증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엔드필 그런 그 관절의 끝의 느낌과 관절을 이완하고 신장했을 때의 느낌을 우리가 팔페이션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력과 근기능에서는 근력이 반대쪽보다 10% 이상 차이가 나거나 또는 전에 검사를 했을 때 근력보다 많이 떨어지게 된다면 이제 몸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근력 검사를 핸드헬드 다이너메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근력을 갖고 있는지 그걸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력은 사실은 그 수축과 이완이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다리를 끝까지 펴서 ROM이 올라갈 수 있느냐 그것도 액티브로 검사를 했을 때 과연 다리를 잘 올릴 수 있느냐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 저항을 줬을 때 양쪽이 차이가 나느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작 분석 같은 경우에는 걸었을 때 한쪽으로 전다든가 아니면은 뭐 스쿼트를 했을 때 각도가 덜 나온다든가 뭐 계단을 올라갈 때 한쪽 다리가 무릎에 통증을 일으킨다든가 이런 것들을 요즘은 비디오나 핸드폰으로도 금방 촬영을 하고 양쪽을 비교할 수 있고 트레이드밀 위에서 동작을 워킹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양쪽에 차이가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요즘 장점이 있어서 동작 분석도 상당히 옛날에는 어렵게 동작 분석을 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편리하게 동작을 분석할 수 있다. 그런 시대에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봤을 때 족관절 내반 염자, 인버전 스프레인을 받았을 때를 보면 관절에 불안정성이 있거나 또 어떤 그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고요. 잘못된 얼라이먼트, 그리고 어떤 그 관절의 움직임의 감소, 그리고 다이나믹 얼라이먼트, 갑자기 이렇게 막 한쪽으로 치우치다든가 이랬을 때 문제점이죠. 그리고 활주 기능의 문제 또는 근 기능의 문제, 이제 종아리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비골근 같은 경우에 근육이 너무 짧거나 너무 약하거나 너무 어, 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 근력이 약하거나 이랬을 때에 족관절 내반 염자가 생기고 다시 반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플로우 차트가 되겠습니다.
통증 유발, 통증 증가, 감소 테스트가 이 책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되어 있는데요. 통증을 만들어낼 수 있다. 통증 프로보케이션을 할 수 있는 테스트들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 사진에 있는 것처럼 어, 늘렸을 때 또는 압박시켰을 때 또는 비틀었을 때 통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을 해서 그 통증을 줄일 수 있다면,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재활을 하는 방법의 어떤 그 이정표가 되는 그런 어, 부분이 되기 때문에, 통증을 유발시키고 통증을 감소시킨다는 것은 이 통증에 대한 재활 프로그램을 짜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체중을 지지했을 때 한쪽으로, 안쪽으로나 바깥쪽으로나 체중 지지했을 때 통증이 생기면 그걸 통증이 줄어드는 방향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릎이 안으로 갔을 때 통증이 있다면 무릎을 바깥쪽으로 보내는 것이 맞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무릎을 바깥쪽으로 고정시키거나 아니면 뭐 내회전 또는 외회전 시켰을 때 통증이 줄어든다면 그렇게 근력을 강화시키고 그 방향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깔창이나 테이핑을 통해서 그 방향이 유지되게끔, 그리고 근력 강화를 시키는 것이 앞으로 그 원인 제거를 할 수 있고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재활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로골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점프나 이런 동작을 통해서 문제점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문제점을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안쪽으로 회전, 바깥쪽으로 회전을 통해서 통증이 감소되는 방향을 찾아낼 수 있어서 그거를 가지고 치료에 응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우사인 볼트 같은 경우에는 그 은퇴 경기에서 부상으로 쓰러진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그때는 많이 추웠다. 단거리 선수가 추우면은 근육이 많이 긴장되죠. 그래서 항상 몸을 뜨겁게 한 상태에서 레이스를 해야 되는데 시상식이 지연돼서 막 40분 대기, 그리고 많이 추워했다라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나 뭐 워밍업이 잘못된 상태, 워밍업을 했는데 출발을 늦게 해버리니까 워밍업을 못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경기라서 그런지 그 전까지 술 마시고 그 다음에 새벽까지 음주 간무를 했다라는 기사가 떴었죠. 그러니까 수명이 부족하고 알코올 섭취를 했기 때문에 몸 상태가 안 좋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전에 2년 전에 2016년도에 18년도에 우사인 볼트가 은퇴 경기를 했는데 부상을 당한 2년 전에 허벅지가 찢어졌다는 진단을 받아서, 그런 그 진단 때문에 완전히 회복이 안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열악한 부상 관리, 여롭지 못한 훈련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문항들 중에 총 8문항 중에 6개가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사인 볼트가 부상을 입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재활 계획과 진행 방식인데요. 재활은 플로우 차트 정보를 바탕으로 뭐가 문제인지 찾아내는 것,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우선순위를 정해야 재활을 갖다 좀 더 빨리 진행할 수가 있고 효과를 더 빨리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조직의 손상과 통증과 얼라이먼트 문제, 근기능 문제, 동작 패턴, 그리고 과거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습관화된 어떤 잘못된 동작, 이런 거를 우리가 찾아내서 우선순위를 매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이렇게 정리해서 단기, 중기, 장기, 그러니까 쇼통골과 롱통골을 우리가 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그 재활 복귀 스케줄을 짜야 되고요. 단기 목표는 증상을 빨리 좋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중기는 점점 우리가 일상생활 스포츠 동작을 하기 위한 문제점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복귀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재발을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을 장기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목표 도달까지 해야 되는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그래서 점점 치료를 많이 하면서 문제점을 하나씩 없애 나가면 결국은 총 재활 시간이 줄어든다는 걸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치료가 재활을 단축시킨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도 이제 그 환자들에 대한 재활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시간 동안을 국가대표 선수들은 선수촌병원에서 거의 원하는 시간 매일 재활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일반인들은 그게 좀 어려워서 일반인들한테는 목표 설정이 정확하게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운동 단계를 설정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아무래도 비체중에서 운동을 프로그램을 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점점 부하를 점점 늘리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중에 좁은 범위의 이동 동작을 하고 느린 범위가 점점 더 빠르게 이동 동작이 돼서 나중에는 경기에 가까운 연습이 돼야 된다. 일반적으로 OKC에서 CKC로 마지막에는 퍼포먼스 단계로 운동 단계를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경기 복귀 기준으로 보면 스포츠 활동 참가에 문제가 없음을 사전에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운동장을 나가서 뛰킨다든가 여기 이제 커팅 동작을 한다든가 하는 걸 해서 운동을 할 때 문제가 없을까? 또 뛰다가 다치지 않나? 이런 걸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단계별로 어떤 동작, 양다리 스쿼트가 한 다리 스쿼트가 되고 한 다리 점프가 될 수 있도록 단계를 설정을 해야 된다. 부하는 점점 증가시켜야 돼서, 이 부하를 이겨낼 수 있는 단계가 왔느냐를 경기 복귀 기준으로 보는데, 첫 번째로는 가동 범위, 근력 이런 것들이 건축의 10% 이내로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동작이 양쪽이 차이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증상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이내믹하게 움직일 때 얼라이먼트가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문제가 된다? 이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만들어야겠죠. 문제가 나타난다면 경기 복귀가 아직은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구체적인 설정은 본문에 또 자세히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각 부분별로, 각 파트별로 해서 종목별의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는 본래 우리 강의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 강의에 참가하셔가지고 내용을 학습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도수 치료와 스포츠 재활에 대한 총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